자, 연습 문제입니다. 아우, 그냥 빡센 거의 2시간짜리 수업이었어요. 그죠? 고생 많으셨고. 자, 182페이지 들어갈게요. 아마 뭐 배속 재생이나 좀 발췌독을 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들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투자자산 3대 빌런 중에 하나긴 하는데 이렇게 죽을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또 뭐 그걸 버린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사실 또 아닐 수 있어요. 쉬운 거 맞추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재경관리사 갈 때는 조금 지금 미리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됐기는 할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시면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죠. 자, 왜 틀렸냐?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실제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이거 맞아요. 2번 지분증권을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여기서 틀렸어요. 지분증권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증권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성이 존재해야 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냥 1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매매증권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도한 증권도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단순하게 뭐 1년 이내 처분이다 이거 갖고서 단기매매증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이 정답. 3번 채무증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는 없다면 그때는 매도한 증권을 분류해야 된다. 맞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냥. 4번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지분법 피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G2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1번 정답은 2번이에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2번 갈까요?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그렇죠? 2번 모든 유가증권이 유동자산이에요? 아니잖아요. 2번 정답. 네. 자, 3번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에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예, 맞습니다. 4번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전혀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죠? 배운 건 뭔가 되게 빡시 배운 것 같은데 문제 풀이는 막 이렇죠. 원래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앞에서 많이 버렸던 거고. 자, 3번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실제 기출문제예요. 다음 중 지분증권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만기보유증권이죠. 얘는 only 채무증권만 가능하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막 멘탈이 탈탈 털리죠. 앞에서 되게 어려운 거 했는데 왜 이렇게 개쉽지? 라고. 그죠? 근데 원래 이렇다고요. 자, 컴퓨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3일이 보유한 자 여러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의 기말 공정가치 평가 손익.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답은 3번. 저한테 배운 거죠. 4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진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령을 잘 해야 돼요. 조리 요령. 자, 보세요. 문제에서 물어볼 게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익. 이걸 뭐 분개를 해서 풀 것도 없어요. 그냥 삭삭삭삭 푸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 근데 그중에 50주를 13,0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50주 13,000원. 원래 50주 곱하기 원래 10,000원. 그죠? 반만 팔았으면.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짜리를 자, 얼마 팔았다는 거예요? 50주 곱하기 13,000원. 65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걸 계산해보면 65만 원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이익이 생겨요? 플러스 15만 원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플러스 15만 원. 그죠? 여기서 일단 플러스 15만 원 잡고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용산의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12,000원이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종가가 12,000원 됐다는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50주 곱하기 이거 팔고 남은 게 반 팔았으니까 그죠? 얘가 10,000원 참 그래서 50만 원만큼 남아있던 건데 얘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50주
곱하기 12,000원. 그럼 60만 원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얼마만큼? 플러스 1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거랑 더하시면 토탈 25만 원만큼 평가 이익 발생했겠죠. 5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개로 푸는 방법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답은 3번. 됐죠? 뭐 제가 푸는 방법이 꼭 정석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곧 정답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단기 매매냐 매도 가능이냐 이거 분명히 따져야 돼요. 2001년 1월 1일 용산의 주식 200주를 200만 원에 취득. 그럼 원래 이거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주당 만 원이죠. 만 원의 취득 원가에 샀는데 계속 들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2001년 말 이 주식의 공정 가치는 280만 원이었다가 이 주식을 6월 31일은 없죠. 이거 오타다. 6월 30일인데 250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끝났어. 왜? 처음에 산 게 얼마예요? 200만 원짜리가. 중간에 공정가치 필요 없어. 왜? 다 팔았으니까. 250.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되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처음 취득원가와 처분 대가만 비교하면 되는 거. 바로 풀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 문제는 풀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계속 이래요, 근데. 자, 볼게요. 자, 2001년 12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3일이 2001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남산과 용산의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동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얘가 지금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플러스 70만 원만큼 올라가는 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손익은 영향이 없어요. 맞죠? 대신에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어떻게 돼요? 200만 원짜리가 18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만큼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답 3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 잘 볼게요. 다음 중 지분증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투자자가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유가증권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증권 분류할 수 없다. 맞아요. 정확한 설명.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 몇 번이었죠? 1번에 답이 2번이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단순하게 1년 이내에 판다고 해서 그것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지는 않아요. 시장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어떤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 맞습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이나 G2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분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증권에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가 없죠. 이두저도 아닌 거 지분증권이었을 때는 매도, 이두저도 아닌 거 채무증권이었을 때도 매도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증권은 투자자산.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9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여러분, 손상차손 우리 공부했었죠.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아니라 지분증권. 올바르지 않는 것. 지분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 예, 정확한 지문입니다. 이 문장 꼭 좀 기억하세요. 많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지분증권의 손상 징후에 대한 검토는 매년마다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죠.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지분증권의 손상평가액은
당기순이익, 예, 정확하게는 영업의 손익으로 영업의 비용이죠.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 나중에 손상차손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었죠. 맞아요. 4번 G2는 손상차손 인식합니다. 뭐 안 해. 다 해.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없어요. 4번 정답. 다음 10번. 자, 문제 볼게요. 서울은 2000년 1월 1일에 부산의 주식 3천만 원을 취득을 했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말 공정가치는 4,500만 원이었다. 일단 취득 원가는 3,000. 중간에 평가한 게 4,500. 자, 부도. 손상이죠. 그죠? 부도. 어쨌든 주식에 대해 회수 가능액을 1,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손상 차손이 얼마냐? 끝났죠? 뭐만 비교하면 돼?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되니까 답은 아이고 잘 안 눌러지니 1번. 멋지게 딱 해줘야 되는데 답은 1번. 그죠? 원래 정석대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석대로 풀지 않겠습니다. 정석대로 풀지 않고 야매로 말씀드릴게요. 답은 1번입니다.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모으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토시안 안 쓰고 똑같이 나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지분법. 다음 중 지분법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유의적, 즉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엔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 맞아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지분법 회계는 피투자 기업이 주식회사여야지만 아니죠.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언회사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번이 정답. 3번,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해서 투자기업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죠. 11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양도. 지분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 양도한 지분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 총평균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예, 뭐 총평균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일단 중요한 거는 계속적인 적용이 일단 중요한데 뭐가 틀렸어요? 총평균법만 선택하면 안 되죠. 이거 말고도 개별법, 이동평균법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 딱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죠. 예,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방법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상된 거는 다 정리가 되죠. 처분할 때 싹 다 정리가 되죠. 3번,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양도 금액과 상각 후 취득원가의 차액. 예, 맞습니다. 이거 문장 좀 알아두세요. 맞아요. 4번,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손익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양도 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익. 결국엔 뭐예요?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3, 4번은 문장을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예. 이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채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 예, 맞아요. 채무증권 공정가치 측정 맞습니다. 2번, 가격의 단기적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3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만기보유증권. 맞잖아요. 맞아요. 4번,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모두? 아니죠. 예,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4번이 정답. 맞습니다. 그거 봐요. 되게 쉽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자, 14번. 3일은 2001년 12월 1일
4일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 그럼 100만 원어치 샀다는 거죠.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자, 좋아요. 손상에 대한 사유가 발생을 했대요. 회수 가능액은 주당 5,000원이 됐다. 자, 5,000원이 됐다가 그럼 손상차손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손상에 대한 사유가 해소가 됐대요. 그리고 회수 가능액이 다시 뛰어서 8,000원이 됐대요. 손상차손 환입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대. 취득원가가. 근데 반토막이 났대. 그럼 얼마가 됐다는 거야? 50만 원이 됐대. 그죠? 그럼 여기서 손상차손 얼마 인식해야 돼요? 손상차손은 50만 원. 이 거래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손상차손은 50만 원이 된 거죠. 50만 원이 됐대. 자, 근데 50만 원이 됐는데 나중에 자 80만 원으로 올라갔대. 그죠? 8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었던 게 80만 원 뛰었으면 30만 원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에 인식한 얼마? 50만 원만큼을 한도로 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만 원 환입은 크게 문제는 없죠. 한도에 걸리지도 않고. 그죠?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14번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술렁술렁 하는 것 같지만 다 풀어드리는 거죠, 지금. 됐습니다. 15번. 자, 사채를 취득했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딱 뭐라 했어요? 자, 사채를 취득했고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이죠. 만기 보유증권의 장부금액.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역지사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일수 때 계산해서 역산하면 되거든요. 자, 똑같이 5% 8%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기 보유증권의 장부금액이라고 하면 이 공정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어볼게요. 문제 잘 보시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얘가 사채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사채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사채를 발행을 하고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받는 돈은 922 687. 그죠? 그럼 77327이 되겠죠? 922 687이니까 77327 맞나? 잠깐만요. 77313. 네. 77313.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부분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사채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7313이라서 이게 922 687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간다. 그죠? 이게 자꾸 8이 되네. 너그러 이해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우고 다시. 아이씨. 아,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922 687.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자 비용을 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기준금액이거든요. 여기에 곱하기 유효이자율 8%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얘가 유효이자율을 구해요. 그럼 색깔을 좀 다르게 써줄게요. 그럼 922 687 곱하기 8%. 그러면 73815가 나와요. 여기에 이자 비용은 저 파란색으로 구한 거 이자 비용 73815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
문제 5%라 나와 있죠. 5%를 곱하면 내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액면 이자는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라고 합니다. 선이자를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이자의 개념 기억나실 겁니다. 23815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이 나와요. 사채 장부 금액은 자, 사채는 100만 원인데 액면 금액 변동이 없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77313에서 빼기 23815를 빼니까 53498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94650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사채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사채 장부 금액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이 그대로 만기 보유 증권의 장부 금액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삼각표를 그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쪽에다가 사이사이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자 색깔을 요 색깔을 쓸게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그냥 만기 보유 증권이 얼마가 되냐면 922-687 현금 922-687 아유 보드마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독성 좋게 보이려고 사실 이게 전자칠판이니까 좀 쨍해 보이는 거지 일반 보드 화이트보드면은 잘 안 보여 뿌옇거든 사실은. 여러분들 좀 좋게 보이려고 제가 고생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나중에 역시 만기 보유 증권이 저 상각 금액만큼 여기 나와 있는 이 상각 금액만큼이 올라가요. 23815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돈 주고받은 것도 먼저 할까요? 현금으로 5만 원 일단 받아요.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 비용만큼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게 이거예요. 73815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이 올라가는 게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이 올라가는 게 2381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922-687이라는 금액에 23815가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46502가 돼요.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은. 제가 좀 여백이 없어서 부분예분 상태표를 못 그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발행자 입장에서 구하시든 이렇게 오른쪽 아니면 이렇게 왼쪽 입장에처럼 구입자 입장에서 구하시는 건데 이걸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잘 하시고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채무증권의 분류 변경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고 그냥 아까 저랑 앞에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채무증권의 분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 변경할 수 있죠. 서로 끼리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맞아요. 1, 2번은 모두 맞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아니요.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와요. 뭐 그 장황한 말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문제 풀 때 그죠? 그 내가 건너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4번 채무증권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의 현재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한다. 원칙적으로요, 그냥 공정가치 평가가 먼저 원칙이에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의 채무증권이라고 해도. 알겠죠? 답은 3번.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 갈게요. 자, 이게 역시 만기보증권에 대한 내용인데 3일은 2001년 1월 1일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최초 발행 금액인 951,963에 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그러니까 채무증권은 딱 만기보증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사실 사채에 대한 내용을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보세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얘가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우선은 1 플러스 2를 더합니다. 이건 뭐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사채 가서 다시 배우실 거니까. 1 플러스 2인데 잘 보세요. 일단 선이자. 이 100만 원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 테니까 951,963을 빌려줘. 그럼 차이 나는 건 선이자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951,963을 빼주시면 48037 나오거든요. 48037.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951,963을 뺀 나머지 이자. 이게 선이자예요. 48037. 이 이자랑 일단 이 이자. 이게 1번. 이거랑 그 다음에 원래 줘야 될 이자 있죠. 원래 줘야 될 이자는 액면 금액 100만 원에 액면 이자, 즉 표시 이자 10%. 이걸 곱하기 3년 동안 주기로 한 거잖아요. 2003년이 만기잖아. 2001년에 취득했으면 3년 만기. 그러면 자,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 10만 원이겠지 뭐, 그지? 곱하기 3년 한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348037. 답은 4번. 이게 얘가 3년 동안 받아먹을 이자예요. 선이자 앤드 원래 받을 이자. 자, 두 문제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자,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2001년 중 발행한 주식의 거래에 대한 내역이다. 자, 기업. 서울은 2001년 1월 1일 부산의 주식 25%를 취득해서 50만 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대요. 그럼 일단은 이 50만 원이 G2 금액이에요. 이게 G2는 50만 원.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25%죠. 근데 웃긴 게 순자산 당보 금액이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 곱하기 25% 해봐요. 얘는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투자 차익이 없습니다. 그죠? 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그냥 산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자 차익이 없어요. 영업과 상관 안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옳은 것은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씩 볼게요. 부산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에는 서울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회사는 약간 태아와 산모 같은 느낌? 그죠? 산모가 뭐 잘못 먹으면 태아도 힘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부산이 지금 내가 뭐야? 내가 서울인데 그죠? 서울은 부산의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은 투자기업, 부산은 피투자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산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잖아. 여러분 잘 되시면 부모님도 좋아하시잖아. 똑같은 거예요. 1번은 틀렸습니다. 증가예요. 2번, 부산이 배당금 지급. 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감소하게 돼 있죠, G2가.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G2는
감소. 예, 맞아요. 답은 2번이에요. 아까 우리 밑줄 쳤어요, 이거. 3번. 부산이 단기 순손실을 보고했다. 그러면 증가가 아니지. 반대로 얘기해야지. 감소해야지. 증가 감소. 반대. 예, 감소. 틀렸어요. 4번.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법이 아니라 이게 뭐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그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지분법을 적용해야 되겠지. 틀렸죠? 어디서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마지막 문제. 아, 정답은 2번이 맞죠? 2번이 맞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자, 제가 거의 4시간 좀 안 되게 3시간 거의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는 거의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 19번. 다음 중 재무증권이 뭐야? 재무증권이 뭐? 채무증권 아니에요? 채무증권의 재분류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 채무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분류의 적정성 재검토. 당연한 얘기. 2번.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어요.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재분류할 수도 없어요. 아예 안 돼. 2번 틀렸고 2번 정답이에요.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와. 매도가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2019년 책에 비해서 2020년 책이 더 내용은 별 차이 없는데 연습 문제를 많이 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쪽을 빼놨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유형이래.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을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자산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머릿속에다가 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정신 육체를 좀 지배하고 있다고. 어쨌든 투자 자산 파트는 앞서서 제가 겁을 좀 드렸지만 맞습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확 높은 파트는 아니고 뭐 재고 자산하고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렵게만 어렵고 사실 공부할 땐 되게 어렵고 문제 풀 땐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론 50선 문제라든지 뭐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옛날 기출 문제가 확실히 더 어렵긴 해요. 요즘에 3일에서 작정을 하고 문제를 좀 쉽게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 파트가 상당히 좀 쉽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출제 트렌드를 좀 익히시려면 교재에 있는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또 모의고사 또 제가 드린 연습 문제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 버려도 크게 사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정해진 바운더리 내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일단 풀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다 혼자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합격을 하세요. 물론 그 다음에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기본적인 부분도 못하는데 어려운 걸 내가 못해서 그걸 뭐 불안에 떤다든지 시험을 내가 뭐 포기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의 내용이 길어요. 근데 그걸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발췌,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면 패스, 발췌 해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이론 그리고 또 연습 문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이제 중반부에 접어든 거예요. 뭐 챕터는 17챕터 중에서 5챕터 끝나는데 아니요. 뒤에 가면 엄청 또 팍팍 끝나요. 유형자산까지가 살짝 고비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유동부채 그냥 뭐 팍팍팍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5일 컷 반드시 걱정하지 마시고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